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37% 정도 되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여기 앉아가지고 배종찬 또 뭐 이 소장님 모시고서는 몇 퍼센트나 될까 뭐 내기를 한 게 있어요. 배 소장님 39.5 막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35점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던 사전투표, 확진자 투표 때문에 아주 복잡해졌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라면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남은 이틀 동안에 이번 선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든 종류의 말을 안 나오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표차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엄청난 표차. 엄청난 표차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투표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그 지지자들을 모아서 투표를 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귀찮아도 나 가고, 내 주변 사람들 성향이 달라도 다시 전도하고 개화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남은 이틀 이번 선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네네. 예, 목소리가 좀. 네, 이해해 주세요. 네네네. 자, 이제 마지막 이틀 남겨두고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요즘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은 얼굴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딱 한마디로. 자, 지금 어쨌든 체감한다.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는 걸 확인한다. 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이제 대선의 사전 투표율이 36.93% 아니겠습니까? 역대 그렇습니다.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네. 높은 사전 투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뭐 저도 좀 놀랄 정도의 이런 사전 투표율인데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이게 코로나 지금 위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본투표 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사전 투표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국민들의 참여의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저는 높아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급 비호감 투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생각보다 투표율이 오히려 높은 이런 경향은 아무래도 지지자들끼리 결집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정치 교체를 원하는 혹은 이 역풍이나 이런 것들 안철수 윤 후보의 단일화 역풍 분노의 투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전자와 후자 중에서? 저는 뭐 이게 이제 안철수 단일화 효과가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단일화 효과요. 예. 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이런 투표율이 높았는데 네. 호남에도 안철수 후보를 한 10년 동안 계속 지지했던 그런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배신감을 느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대선이 지금 잘못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모여서 또 호남에서는 높았던 것 같고요. 저는 또 뭐 역으로는 이게 꼭 우리한테 그 투표율이 주는 의미는 아무튼 양쪽 지지자들이 결집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또 단일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밴드웨건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쪽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역풍이 불었고 또 반대쪽은
단일화까지 됐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단일화에 대한 좀 역풍이 분 것이 더 많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네. 것들이 좀 합해져서 사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요, 보세요. 이제 투표에서 내가 유리한 혹은 내가 당선이 되려면 내 표는 네. 지키고, 그 다음에 네. 저쪽 표는 뺏어오고, 그 다음에 네. 중도 표는 가져오고, 정 안 되면 기권시키고, 이제 이래야 되거든요. 이 표를 받으려면. 근데 어차피 사전투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에게 찍을 사람들이 그냥 좀 더 미리 찍고 투표 본 날에 좀 놀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꼭 사전에 투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전라도나 이런 쪽에서 지금 투표율이 매우 높게 나오는데 어차피 전라도나 이런 호남 쪽에서는 인구가 되게 작단 말이에요. 경상도 쪽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높여서 하면서 단결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경상도나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니네 그렇게 단결해? 우리도 단결해야지 하면서 저쪽을 더 결집시키도록 자극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안 돼요? 그만큼 이번 뭡니까 양 진영이 하여튼 정말 결집을 다 해서 나온 결과가 많이 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12년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2012년이요. 예.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예.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최종적으로 싸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보면 그때도 뭐 선거 이제 단일화도 변수였고 하나는 투표율이 60%가 넘어가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고 60% 미만이면 박근혜가 유리하다 뭐 이랬는데 그때 보면은 오후 한두 시에 65%가 넘어갔거든요, 투표율이. 그래서 그때 아주 뭐라 그럴까, 그때 문재인 캠프에서는 오판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때 보면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 쪽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막 실어 날리고 이러면서 그때 차로 실어 날렸었어요. 전세가 이렇게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졌는 한 3.8% 졌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또 과거의 교훈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양쪽 진영에서 이제 투표율 높이는 것이 특히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을 유권자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절박감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가 꼭 되어야 한다는 이 절박감들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사전투표율도 이렇게 높이는데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전투표까지 좋았고 이 퍼센테이지도 매우 높아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확진자 사전투표 이제 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는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한번 해보고 나니까는 엉망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선거 사무원 등한테 자기네가 투표한 용지를 주든지 그런 비닐팩에 넣든지 뭐 그냥 상자에 넣든지 해서 자기네가 건네주겠다라고 하던 거. 이거 되게 사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내 거가 제대로 잘 전달되리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은데 더 웃긴 거는 이미 투표를 하고 간 사람의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표를 무효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한 표 얻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이 선관위는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 맞습니까? 저는 이번 선관위의 그런 사전투표에 대한 관리 부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후진적인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당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선관위에 대해서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선거 투표 개표 시스템이라는 건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맞아요. 요즘 선관위가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무사안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사안일하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지금 이번에 특히 확진자들 투표 문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요.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그런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무슨 몇십 년 전에 부정선거했던 그런 방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지금 선관위가 철저히 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너무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에서 네. 일어나는 21세기의 투표라는 것일까. 정말 무슨 어디 후진국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정말 애들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이에 따른 부정 의혹이 결국에는 선관위 구성에서 야당 추천 인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야당 추천 인사를 배제했어요? 선관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게 아니죠. 예. 네, 이제 공수로 하기로 한 지난번에 걸 알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한 사람을 좀 추천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는 시기고 또 선관위를 새로 이제 임명하기가 좀 애매한 타임이죠. 애매한 네. 상황이어서 그렇게 네. 했는데 그건 이제 선관위 내부에서 또 반발이 있고 야당이 반발해서 그건 이제 철회를 했었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빼고 네, 네. 이제 이렇게 무슨 선관위는 사실 중립적 기구입니다. 중립적 그렇죠. 기구고 독립적인 기구죠. 네. 뭐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에게서 하는 거고 그다음 네. 나머지는 이제 각계에서 이렇게 추천받았는데 그 선관위원회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 시비가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그건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선거관리라는 것이 그렇게 뭐 선관위원 몇몇이서 부정선거를 공작하고 기획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거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김만배 씨, 대장동에 있는 김만배 씨 네. 음성 파일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녹취록에 네. 따르면은 김만배 씨는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서 사건 해결했다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을 어떻게 무마시켰는지를 약간 영웅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발언은 지난번에 있었던 커피 타주고 몇 가지 물어본 뒤 돌려보냈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말했던 그 타임에 피신 조서 작성한 그거랑 사실 다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 중수부에 있었을 때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었는데 혹시라도 박영수 특검의 혹은 박영수 과장이었겠지. 박영수 씨의 어쨌든 간에 부탁을 받고 저축은행 사건을 뭉개준다거나 봐준다거나 노골적으로 뭔가 좀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행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도 이제 그걸 들어봤는데요. 네네. 어제 이제 부산저축은행에서 브로커했던 조 씨라는 조영, 예. 네, 조영이라는 분과 어떻게 윤석열 당시에 그 검사와 연결이 됐고 네. 그때 또 박영수 이번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50억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이 어제 이제 녹취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네. 이 대장동의 가장 이제 시발점이자 그 뿌리와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너무나 명백한데 이걸 사실은 오히려 저는 정말 답답해요. 이런 네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노영희 씨라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명백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남에게 덮어씌우는 네,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정말 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제 뭐 이틀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어제 그 녹취록 뉴스타파에 나온 녹취록 자체만 국민들이 제대로 듣고 이해만 하신다 하더라도 네네. 도저히 이 몸통이 누구인지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토론회 할 때 대장동 네. 특검, 대장동 얘기를 네. 갑자기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끌고 나왔어요. 사실 다른 후보들은 그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특검 얘기를 끌고 나와가지고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럼 좋아요. 특검 받읍시다. 받을 겁니까? 받을 겁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네, 다섯 번 했죠. 5번 했죠. 네. 당신이 대통령 된 다음에도 책임을 지겠습니까? 동의하십시오.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유가 하나가 설명이 된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이 여론이더라고요. 어제 이 녹취록 관련해서. 또 하나는. 그렇죠. 예, 네. 또 하나는 삼부토건에서 3번, 4번 봐줬다. 작은아버지가 들어간 문제와 네. 관련해서 네. 이 녹취록이 또 YTN에서 터졌는데 그것도 역시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조남욱 회장의 네. 둘째 아들이죠. 조시현 씨. 이 사람들이 직접 본인들 입으로 야,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윤총이 봐줬어.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하고 어제 나온 이 내용하고 섞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 있을 때 검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검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렀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검찰, 특히 정치 검찰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전형적인 거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것이 그런 것을 제일 잘한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이제 특검을 하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오늘도 뭐 저희가 아마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걸 시도를 하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은 이번 대선 전이든 후든 반드시 저희들이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네.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밝혀내야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정의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김만배 씨 녹취록에 나와 있는 윤석열 후보하고 박영수 검사와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어떻게 빼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 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링 시키고 이랬지. 자, 이제 저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네. 말이죠. 박영수 특검을 김만배 씨가 본인이 조우영 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조우영 씨가 다른 검사를 잘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다른 변호사를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찾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김만배 씨는 나는 혈자리를 알아. 어떤 검사를 어떤 검사면 그 검사에 어떤 변호사를 붙여야 되는지 내가 잘 알아. 내가 그걸 혈자리라 그러는데 혈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박영수를 해줬지. 그 박영수 들어가고 나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네요. 그 박영수 전 특검하고 윤석열과의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네, 잘 알죠. 제가 듣기로는 네. 그 강릉지청에서 그 근무할 때부터 이렇게 사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사실은 이 여러분 지금 정관예우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산저축은행 그걸 비롯해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 커넥션이 있고 이거를 사실은 밝혀내다 보면 대장동 몸통까지도 저는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뭐 커피 한 잔에 묻혀버리는 세상에 대해서 참 저희도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저희 당에서는 네. 아무튼 선거 이후라도 이
진실을 끝까지 밝힐 거다. 실체적 진실을 정말 끝까지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좀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댓글들을 네. 읽어보니까 분노의 댓글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웠냐, 이재명은 보살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런 좀 약간 후안무치한 행동 같은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말고 또 이제 사실은 또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있을 민주당의 이런 대응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요. 이거 정말 네. 이거 제가 너무 놀랬던 건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산불 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SNS에다가 쓴 뭐 자연은 위대하다 이렇게 쓴 걸 가지고 이거는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놀리는 거다, 조롱하는 거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윤미향 의원은 그 산불 나기 이전에 본인이 속해 있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자연이 참 훌륭하다 이걸 말하려는 취지를 써놨던 거라는 거예요. 혹시 네. 그거 아십니까 그 문제? 저는 그 어제 네, 어제 나왔던 얘기예요. 때문에 바빠서 네. 저는 그렇게밖에 못 봤는데 그럼 산불 이전에 썼다는 네, 건가요? 산불이 나기 네. 전에 그분이 네. 환경위원회인가 뭐 그 환경위원회가 아니 저는 그 산불에 대해서 정말 거기 그 처참한 산불의 피해를 본 예, 저는 그런-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다면 인간으로서 그런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산불 때문에 지금 국가적 재난 상태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한다는 어떤 정치인이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어디서 공작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우리 당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했던 것들은 네네. 이건 명백히 누군가의 어떤 공작으로 네, 그렇게 한 주작글이라고 또 거다. 나오더라고요. 주작글. 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미향 의원이 쓴 글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네. 봤더니 윤미향 의원은 이 산불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 전에 위원회 활동하면서 자연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써놓은 것 뿐이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차이가 나고. 제가 보면은요. 네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네. 하여튼 이 과거에 이 뭐 국내 사찰, 국내 사찰을 비롯한 어떤 정치 공작 이런 걸 했던 선수들이 많이 붙어 있다.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저는 공안 사람들이 그래서 붙어있나? 네. 제가 지금 2012년 선거 때 보면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이런 것들이 그때 지금 생각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마 굉장히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공작.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만들고 이 정치판을 이렇게 공작으로 뭐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윤석열 후보 다 거기에 포진해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뭐 좀 듣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 이게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울진에 있는 산불 이런 걸 이용해서 정쟁화하는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국민의힘 사람이 만들어낸 자작극이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엔 끔찍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국정원이 이번에 뭐 국정원 1000명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나섰다는데 사실 그런 기관에서 지지한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좀 전에 우리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좀 약간 조작이나 공작이나 이런 거 잘하는 분들 알려져 있잖아요. 그동안에 국정원 대표분도 그렇고. 저 이제 그분들이 전직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그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계시는 이렇게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퍼나르고 이거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민주당 못 이거는 따라갔더만요. 어떤 그런 공작 전문가가 아니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우리 당사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이고.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네, 참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선이 끝났을 경우에 정말 국론이 분열되고 이렇게 될 텐데 걱정이고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이제 네. 트럼프가 뭐 선동을 해서 뭐 이민자 문제, 인종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극우적인 이런 포퓰리즘으로 트럼프가 미국에서 당선되고 4년 동안 대통령 하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제 맞아요. 그 뭡니까 국가가 백인 내전 우월주의 직전 적인. 상태로 갔다 이런 네. 그 얘기 그 우려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 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고 태극기 극우 이런 선동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정말 완전히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윤 후보가 김정은에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썼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주려고 미사일을 쏴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러 집값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집을 다 갖게 하면 그들이 다 보수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값을 잡지 않는 일부러 잡지 않고 값만 올리는 그런 실패 정책을 고의로 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발언이 지금 대통령 후보한테 나올 수가 있죠? 제가 특히 북한에 대한 이런 색깔론 이걸 보면요. 저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 국방위원회시구나. 예. 지금 참 저는 이 윤석열 후보는 뭐 부동시로 사실은 부정시장. 병역을 기피한 네네, 깊이 의혹이 지금 있죠. 의혹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정말 이 국방에 대해서 아주 기본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네. 그럼 이제 보수나 태극기 부대 이런 데서 왜 우리 남쪽은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정말 이걸 한번 제대로 알면은요 그런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국방력이 엄청나게 제가 높아졌던데. 이 말씀만 드릴게요. 네네. 우리나라도 미사일 실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죠. 예. 우리가 하는 것은 북이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오. 네. 그러니까 조용하구나. 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제 이 보수 세력이나 이 극우 이런 데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안보를 포기했다 이렇게 네네네.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전혀 아니죠. 제가 이건 이제 군사 기밀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는요 네. 국방 예산이 올해 예산이 55조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북한이 2조입니다. 어머나. 차이가 그래서 엄청나네. 첨단 무기나 이런 데서 네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6위고 북한이 지금 30위잖아요. 네. 우리가 북에 대해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윤 후보는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년, 3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색깔론을 해서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국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거 때마다 항상 뭐 안풍, 북풍 이래가지고 정치에 이용해 먹고 했던 그 DNA가 있는 당이고 후보지 않습니까? 네네. 좀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고 또 무식하기도 네. 너무나 단순 무식해가지고 네네. 참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안보 국방 문제만은 여야가 없이 좀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국방위원으로서 보면 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후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 네. 국방력 지금까지 어느 정권보다 최고로 높다. 6이다, 6이, 세계 6위.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고요.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그 북한보다 훨씬 더 고도의 최첨단 그럼요. 무기나 이런 네. 것도 많이 개발했습니까? 이런 거를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겠습니까?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요? 얼마나 저는 이길까요? 예. 저는 제가 뭐 솔직히-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마지막까지 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 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1.5%에서 4% 차이로 이길 거다 이런 얘기 나왔다는데 승리하시기를 열심히 한번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우리 또 경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